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천 프로덕트 팀에서 추천 랭킹 고도화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취향 저격 맛집 추천 더 똑똑하게라는 제목으로 추천 모델 성장 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저희 팀부터 먼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팀은 2021년 8월 16일에 추천 시스템 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팀명을 이제 초성만 따면 이렇게 재미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팀 위키의 대문에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현재는 추천 프로덕트 팀으로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아마 저희 팀 이름을 들으시면 저희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유추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추천 랭킹을 고도화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주로 배달의 민족에서 추천과 랭킹을 고도화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발표도 대부분 배달의 민족 서비스에서의 추천 랭킹 내용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션에서 어떤 걸 살펴볼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크게는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는 개인화 추천 모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차례대로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실시간 반응형 추천이라는 걸 적용을 하면서 개발하게 됐던 컨텐트 베이스드 인코더를 활용해서 저희의 다른 다양한 지면에서도 랭킹을 개선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목해서 볼만한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도메인이 사실은 그렇게 일반적인 도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식 배달이라는 도메인에서 어떤 데이터 특성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한 가지 재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추천과 랭킹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지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데이터 분야에서 처음 이제 업무를 시작하셨거나 혹시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서비스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AI나 ML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사례로도 오늘 발표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개인화 추천 모델 발전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3가지 파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 단위 취향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시간 단위 취향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초 단위 취향까지 반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저희가 개인화 추천을 가장 처음 적용했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개인화 추천이라는 게 서비스에 언제 정식적으로 배포됐는지 날짜를 찾아보니까 날짜가 기가 막힌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2022년 2월 22일이더라고요. 콩콩절 이렇게 부른 날이라서 콩 한번 그려봤고요. 그러면 이 날짜에 저희가 도대체 어떤 모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했던 모델은 투타워 모델이고요. 이 투타워 모델이라는 거는 사실은 추천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바이 인코더 구조의 리트리벌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그 바이 인코더 구조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마치 2개의 타워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 모양이라서 투타워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추천에서는 도대체 이 바이 인코더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나는 유저 인코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이템 인코더로 구성을 하거든요. 유저 타워, 아이템 타워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유저 타워는 유저에 대한 임베딩을 만들어내는 인코더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 타워는 아이템에 대한 임베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최종적으로 추천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 두 임베딩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유사도가 굉장히 높다면 이 유저한테는 이 아이템을 추천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왜 투타워 모델을 선택을 하였는가? 일단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그 구조를 간단하게 가져갔을 때 위쪽에서 계산되는 스코어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넣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투타워 모델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안쪽에 있는 인코더는 좀 다양하게 변형이나 확장이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도메인에서만 나오는 좀 특성이에요. 이거를
추천 시스템 팀에서 투타워 모델은 대부분 리트리벌 모델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랭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사용자 위치 기준으로 반경 내에 배달 가능한 가게 목록을 필터링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 필터링 과정 자체가 리트리벌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투타워 모델에서 나오는 스코어 값을 그냥 랭킹으로 그대로 활용을 해서 개인화 추천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투타워 모델의 구조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추천을 하는 대상 자체가 가게이기 때문에 저희는 타워 구성을 유저 타워와 샵 타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 타워 쪽에서 사용하는 피처를 한번 살펴보면 그 유저에 대한 아이디 값, 그리고 유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컨텍스트 피처인 위치와 요일 피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샵 타워 같은 경우는 샵 아이디 그리고 샵 카테고리 정보가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피처, 그러니까 유저 타워 기준으로 봤을 때 유저 아이디, 위치, 요일과 같은 피처들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지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 세 가지 피처들을 모두 임베딩 룩업 테이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입을 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에 대한 아이디가 들어오고 그 유저가 접속한 위치 정보, 그리고 추천을 제공하는 날짜의 요일 정보가 들어오면 그 각각의 키값을 사용해서 임베딩을 룩업을 하게 되고요. 룩업을 통해서 나온 각각의 임베딩 값이 유저 타워의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처, 그리고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을 만한 피처가 바로 이 두 가지 피처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피처가 실제로 저희 모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일 피처인데요. 일단 하나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투타워 모델에서 유저 아이디와 위치 값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접속한 동일한 유저라고 하더라도 이 요일 피처 정보가 달라짐에 따라서 위쪽에서 생성되는 임베딩 값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건 요일 피처에서 사용하는 임베딩 룩업 테이블인데 월화수목금토일에 따라서 임베딩 값이 서로 다른 임베딩 값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대한 키 값에 해당하는 임베딩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요일 취향을 반영한 임베딩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에 대한 그 임베딩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쪽에서 생성되는 유저 임베딩은 그 유저의 수요일 취향을 반영한 임베딩이 생성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요일과 같은 피처들은 사실은 학습과 추론할 때 약간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상황에서는 학습 데이터로 저희가 주문 데이터를 쓰거든요. 근데 주문 데이터는 실제로 어느 요일에 어느 날짜에 주문이 일어나는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문이 일어났던 당시의 요일 정보를 선택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반면 추론을 할 때는 사용자들한테 실제로 그 추천 결과가 제공될 날짜를 기준으로 그 요일 피처는 픽스를 한 상태에서 모든 유저에 대한 임베딩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제 컨텍스트 피처 중에 위치 피처가 있는데요. 이 위치 피처를 다루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스템에는 모든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는 위경도 값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위경도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2셀이라는 것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S2셀은 구글에서 개발한 S2 지오메트리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모든 지형을 바둑판처럼 약간 격자로 구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의 칸에다가 고유한 ID 값을 부여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왼쪽 그림에 되게 다양한 크기의 격자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격자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로 세로 500m 정도 되는 크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도대체 위경도를 쓰지 않고 이렇게 변환을 해서 쓰냐?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위경도라는 것은 사실 범주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값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범주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임베딩 룩업 테이블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치라는 피처를 별도의 피처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모델 크기도 감소가 되는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사용자 아이디라고 하더라도 접속한 위치가 달라지면 전혀 그 추천 모델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유저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와 위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유니크한 개수를 뽑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2,500만
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용자 아이디와 위치 피처를 분리해서 각각 유니크한 값을 뽑으면 1700만, 6만 이렇게 개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모델에서 들고 있어야 하는 임베딩 룩업 테이블의 크기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모델 크기가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론 과정에서도 배치화가 가능한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분홍색 영역에 S2 셀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안쪽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위경도가 조금씩 다른 유저들이 이렇게 분포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 저희는 사실은 동일한 셀 안쪽에 있는 모든 유저들을 같은 위치라고 가정하고 단일 매트릭스 연산으로 추천 결과를 동시에 빵 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 과정을 배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컨텍스트 피처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 투토화 모델이 어떤 식으로 학습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데이터로는 유저, 가게 간의 주문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약 2억 건의 주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저희는 매일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방식은 인배치 방식의 대조학습인데요. 오른쪽에 약간 예시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2억 건의 주문 데이터 중에서 4개의 주문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하나의 배치로 묶어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유저 1 기준으로 보면 주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샵 A와는 서로의 인베딩이 가깝도록 학습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배치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주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B, C, D와는 생성되는 인베딩이 멀도록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해서 생성되는 인베딩이 멀도록 학습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과정을 유저 2, 유저 3, 유저 4에서도 진행을 하게 되면 주문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저와 가게들의 인베딩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금 예시만 보면은 마치 주문한 가게들끼리만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문이라는 데이터가 다대다로 막 엉켜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게들도 나랑 벡터가 가까워지는 이런 현상들로 통해서 추천이 제공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천을 이렇게 학습한 모델로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하느냐? 저희는 배치 추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모든 추천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딥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추천 API에서 어떤 유저에 대한 이제 추천 결과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용자에 대한 추천 결과를 조회를 하고 그 조회된 결과 값을 반환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배치 추론을 선택했던 이유는 서빙 ROI나 아니면 서빙 성능 같은 걸 고려해서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모델을 학습하고 추천 결과를 생성한 후에 서빙을 위한 데이터를 적재하는 이 과정을 사실 1배치로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사실은 1배치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문이라는 데이터는 매일매일 계속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천에 대한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1배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저나 가게도 계속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1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사용자가 1,700만 사용자, 50만 가게나 되는데 이 사용자들과 가게들의 이제 인베딩을 뽑아내는 모델을 프롬 스크래치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학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소스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처음부터 학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학습 전략은 웜 스타트 트레이닝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신규 모델 파라미터로 초기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 학습이 완료됐던 모델의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오늘 새롭게 학습할 모델의 초기화에 그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모델이 일정한 성능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모델의 성능 또한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터화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최초로 개인화 추천을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주문 전환율이 기존 대비 한 70%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과연 최선일까?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사용자의 취향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죠. 아침에는 브런치를 먹고 싶었지만 사실 밤이 됐을 때 브런치 먹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치맥을 먹고 싶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시스템은 하루에 한 번만 추천 결과를 생성하고 하루 내내 똑같은 추천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취향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시간 패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간단한 데이터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카페와 족발 카테고리에서 주문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려놓은 그래프예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카페 카테고리에 대한 주문수 그래프인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대에 주문이 골고루 분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반면 족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저녁에만 몰려서 주문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시간이라는 피처가 저희 시스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시간 피처를 저희 모델에는 이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투타워 모델의 그 유저 타워 쪽에다가 시간 피처로 피처를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 피처를 실제로 추가를 했고, 그럼 시간 피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시간 피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4개의 임베딩 룩업 테이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저 아이디, 위치, 요일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대한 입력값, 그러니까 인풋 값을 여기서 몇 시에 대한 벡터를 가져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시간별 취향을 반영한 임베딩이 생성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보셨던 요일 피처와 동일하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피처를 실제로 저희는 적용을 해서 일단 오프라인 테스트로 시간 피처가 잘 동작하는지 성능을 검증을 한번 했습니다. 시간 피처를 집어넣고 모델을 훈련을 한 다음에 추론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 피처에다가 12시라는 걸로 시간을 딱 고정한 채로 추론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그렇게 했을 때의 그래프인데요. 파란색 라인이 기존에 시간 피처가 없었던 베이스라인 모델이고, 빨간색 부분이 시간 피처를 추가한 모델에서 시간 피처를 12시로 고정한 채로 추론을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시 부근에서 성능이 확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것처럼 시간 피처가 잘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그냥 전체 시간을 다 고려했을 때 하루치 평가를 해본 건데요. 전반적으로 시간 피처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에다가 이걸 적용을 하면 될 텐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그 요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론 시점에도 추론 결과가 제공될 그 시간으로 고정을 한 채로 추론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매 시간마다 서로 다른 추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서 24개의 시간마다 추론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추론 시간은 증가가 되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 부담도 증가가 되고요. 추천 결과 데이터도 한 벌이 아니라 24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앞서서 저희가 임베딩 룩업 테이블을 각각의 시간마다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24개의 시간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시간대를 줄여서 n개의 시간대로 좀 줄여보자라는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한 유사한 시간대를 병합하는 건데요. 일단은 각각의 시간을 뭔가 벡터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 시간별로 어떤 카테고리, 어떤 비율로 주문이 되는지 데이터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 테이블에서 각각의 행위, 그 시간을 표현하는 벡터로 사용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0시 벡터, 1시 벡터, 11시 벡터, 12시 벡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벡터가 이제 마련되고 난 다음에는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클러스터 개수를 계속 변화하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한 결과 저희는 6개의 클러스터에서 가장 성능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실제로 6개로 클러스터 개수를 고정한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을 때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인접한 시간대들끼리 같은 클러스터로 묶이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렇게 6개의 시간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개 시간대를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바그래프가 저희가 시간에 따른 주문수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홍색으로 이제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왼쪽에 있는 시간대에서 1번과 2번 시간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새벽 시간대죠. 사실은 주문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제공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 효율이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시간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저 두 시간대를 2개의 시간대로 나눠서 2벌의 추천 결과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 2개의 시간대를 하나로 병합하게 되고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6개의 시간대가 아니라 5개의 시간대를 사용해서 서비스에다가 런칭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5개의 시간대를 사용해서 5개의 시간대마다 서로 다른 추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A/B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는 노출 대비 주문 전환율이 약 6.8%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단위 취향까지 반영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뭐 추천을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는 실시간 반응형 추천이라는 것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현재 이 시스템은
딱 어제까지의 유저의 주문 이력만을 참고해서 추천 결과를 생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사용자의 현재 관심사를 반영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일 저녁 제육볶음을 주로 즐겨 먹는 사용자 A씨의 사례라고 제가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천 모델 입장에서 보면 어제까지는 A씨는 제육볶음을 주로 먹는데 가끔 초밥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모델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부분의 시간에 제육볶음을 먹기 때문에 제육볶음 위주의 추천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대를 위해서 제육볶음 위주의 추천을 제공을 하는데 사용자 A씨는 실제로 오늘 저녁이 됐을 때 갑자기 초밥이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앱을 킨 다음에 일식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초밥을 검색하고 초밥 가게를 막 클릭하고 이런 행동 이력들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시스템은 그걸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기로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행동 이력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추천 결과를 최적화한 다음에 기존의 제육볶음 위주의 추천이 아니라 초밥 일식 위주의 추천으로 변경해서 사용자한테 노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사실은 잘 만들려면 사용자의 행동 이력과 도대체 우리가 추천을 대상인 가게와 어떤 가게가 이 행동 이력과 더 유사도를 갖고 있느냐, 더 연관도가 있느냐, 그거를 잘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실시간 행동 이력과 가게와의 연관도를 잘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연관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셉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실시간 행동 이력은 인베딩으로 만들어 놓고요. 가게도 똑같이 가게 인베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베딩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사도가 실제로 저 연관도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저희가 모델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이 인베딩 유사도를 통해서 저희는 실시간 최적화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조도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추천 후보 가게가 있다고 하면 후보 가게는 가게 인코더를 통해서 벡터로 만들어지고요. 실시간 행동 이력이 있다면 그것 또한 실시간 행동 이력 인코더를 통해서 벡터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두 종류의 벡터를 모두 유사도를 구하게 되면 결국 결론적으로 행동 이력과 후보 가게가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점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점수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시스템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 관건은 뭐냐? 관건은 바로 이 연관도를 잘 계산하는, 연관도를 계산할 수 있는 인베딩을 만들어내는 인코더를 잘 개발해야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저희에게는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코더가 두 개나 있잖아요. 일단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실시간 행동 이력이라는 것을 클릭한 가게 하나로 한번 한정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코더가 두 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게 인코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후보 가게도 가게이기 때문에 가게 인코더로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클릭한 가게도 가게 인코더로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시간 반응형 추천용 가게 인코더를 이제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개인화 추천 모델로 설명드렸던 투타워 모델에서 샵타워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샵타워라는 것은 샵 인코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뭐 의문을 이제 저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투타워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주문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저희 도면에서는 같은 지역에 묶여 있어야지만 주문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주문 데이터는 지역적인 의존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 보니 투타워 모델을 통해서 생성되는 가게 인베딩은 자연적으로 지역성을 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그 투타워 모델을 통해서 나온 가게 인베딩을 시각화해 놓은 그래프인데 조금 많이 겹쳐 있기는 하지만 그 가게가 속해 있는 지역명으로 이제 시각화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같은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아까 투타워 모델은 ID를 피처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ID 기반의 트랜스덕티브 러닝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일 반복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운영적인 부담 또한 당연히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투타워 모델에 있는 가게 타워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코더를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설계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냐면 일단 기존 모델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트랜스덕티브 모델이 아닌 인덕티브 모델을 만들어서 추론 능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베딩에 대한 지역성 또한 제거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기왕 새로운 인코더를 만든다면 그 인코더를 활용해서 더 많은 추천과 랭킹의 활용성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론적으로 컨텐트 베이스드 샵 인코더를 개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샵 컨텐트 베이스드 샵 인코더를 어떤 방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가게의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을 좀 모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람이 가게를 판별을 할 때 그 가게에 대한 이름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메뉴, 어떤 메뉴를 파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살피게 되죠. 정보를 살피고 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렇게 이미지가 바뀝니다. 아, 이 가게는 김밥 떡볶이를 메인으로 파는 분식 가게구나 라는 이미지가 탁 바뀌게 되죠. 저희가 새로 개발하는 인코더가 이런 인베딩을 만들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베이스드 가게 인코더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아래쪽에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면 아이디는 전혀 없고요. 그 가게의 이름 그리고 가게가 가지고 있는 메뉴 정보들만을 입력으로 받아서 저 위쪽에서 가게에 대한 인베딩을 뽑아내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쪽에는 뭐 이런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텍스트 분석 레이어도 있고, 메뉴명 중에서 어떤 걸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지 어텐션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가게 인코더를 설계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학습할 수 있을까? 뭐 저희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긴 했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도 해보고 뭐 다양한 대조 학습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저희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양질의 인베딩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은 저 바이인코더 대조 학습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바이인코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바이인코더 구성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하나의 인코더는 앞서 말씀드렸던 컨텐트 베이스드 가게 인코더를 가져갔고요. 다른 페어 인코더로는 검색어 인코더를 가져갔습니다. 이 검색어 인코더의 설계는 검색어 자체가 사실은 텍스트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포머 인코더 그 구조를 그대로 차용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도대체 가게 인코더와 검색어 인코더 이 두 개를 페어 인코더로 설정을 했느냐? 사실은 가게라는 게 인베딩으로 만들어지고, 만약에 검색어라는 것도 인베딩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두 개의 인베딩이 같은 공간 안에서 비교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활용성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색어에는 막 엄청난 게 많아요. 메뉴명도 있고 프랜차이즈 명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는 아까 살펴봤던 사용자와 가게의 관계처럼 지역적으로 약간 의존성이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성되는 인베딩에서 지역성 또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집도 용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로는 검색을 통해서 주문으로 이어진 가게와 검색어 쌍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학습 방식은 트리플렛 마진 로스를 통한 대조 학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앵커를 가게로 뒀고, 파지티브 샘플로는 이 가게의 주문으로 이어졌던 검색어를 파지티브 샘플로 했고요. 네거티브로는 동적 랜덤 샘플링된 검색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약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파퓰러리티 베이스드 네거티브 샘플링을 사용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얻게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컨텐트 베이스드 가게 인코더, 검색어 인코더, 이렇게 두 가지 인코더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이 두 인코더가 동일한 공간의 인베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 베이스드 가게 인코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가게가 인입이 되더라도 그 즉시 인베딩이 생성이 가능해지고요. 지역성 또한 제거가 된 상태로 이제 인베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두 인코더가 얼마나 잘 학습되었는지 평가하는 평가 태스크로 특정 가게가 주문을 발생시킨 쿼리와 그렇지 않은 쿼리를 이제 구분해내는 태스크로 평가 태스크를 세팅을 해놨고요. 이 태스크에서 99.5%의 어큐러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인코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시간 반응형 추천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했던 연관도라는 걸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간의 연관도 점수도 구할 수 있고요. 가게와 검색어 연관도 점수 구할 수 있고, 검색어와 검색어의 연관도 점수도 이제는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제 인코더는 준비가 됐는데 실시간 반응형 추천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아직 고민해야 할 것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실시간 행동 이력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아까는 가정을 클릭한 가게 하나로 했지만 저희는 클릭한 가게와 검색 쿼리를 둘 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인코더 두 개를 얻을 수 있었어요. 검색어 인코더가 있기 때문에 검색 쿼리를 굳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행동 이력을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관심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래된 행동 이력을 살필 필요는 없기 때문에 1시간 이내의 행동 이력만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최근 행동 이력을 몇 개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는 탐색형 유저와 목적형 유저를 동시에 고려하는 적절한 개수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탐색형 유저를 하면 저희 앱을 사용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메뉴를 시킬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 메뉴, 저 메뉴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유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형 유저는 저희 앱을 사용하면서 이미 머릿속에 특정 메뉴가 박혀 있는 상태의 유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행동 이력을 사용을 할 때 이 두 가지 타입의 유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써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많이 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개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3개를 사용했을 때 가장 베스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후보 가게를 추천해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개인화 모델인 투타워 모델에서 나온 추천 결과 자체를 후보 가게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인화 모델과는 상관없이 그 사용자의 위치 기반으로 반경 내에 배달 가능한 모든 가게를 후보 가게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 실시간 반응형 추천을 개발을 할 때 이 두 가지 타입을 모두 개발을 하고 A/B 테스트를 태웠습니다. 그 결과 개인화 추천 모델 후보 가게를 사용하는 것이 위너 모델로 결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개인화 추천 모델 후보 가게를 사용해서 실시간 반응형 추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최종 랭킹을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최적화를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웨이티드 RRF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앞서 발표도 있었지만 레그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서치 같은 거 할 때 리트리벌된 결과들 그 여러 가지의 랭크를 하나의 랭크로 묶어줄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위쪽에 예시를 한번 그려보기는 했는데 첫 번째 저희가 행동 이력을 3개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동 이력별로 그 유사도 기준으로 이렇게 랭크가 매겨져 있는 가게 목록이 별개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기서 노란색 가게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2등, 5등, 3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RRF 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2분의 1, 5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3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가게에 대해서 RRF 점수를 계산을 한 후에 그 RRF 점수 기준으로 다시 소팅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추천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RRF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이 아니라 분모 쪽에 저런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저 람다 파라미터는 사실 약간의 다른 용도긴 한데 저희는 저 람다 파라미터를 약간씩 조정을 해서 3개의 행동 이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인 행동 이력에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실시간 반응형 추천이 실제로 사용자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개인화 추천 결과, 만들어 놓은 개인화 추천 결과에서 후보 가게를 먼저 가져오고요. 그리고 저희는 앱로그를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행동이력 DB로 넣고 있는데 행동이력 DB를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 앱을 사용하면서 했던 행동이력이 있다면 그 행동이력 인코더를 통해서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가게를 그 컨텐트 베이스드 가게 인코더를 통해서 가게 벡터 DB로 미리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과정에서 가져왔던 후보 가게와 행동 이력 벡터를 던져서 가게 벡터 DB로부터 유사도 점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축해 놓은 피처 스토어에서 추가적인 피처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 API 안쪽에서 웨이티드 RRF 그리고 가끔 이제 랭킹 모델을 쓰기도 합니다. 그건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최종적으로 랭킹을 매겨서 사용자한테 결과를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개인화 추천 모델 발전사를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적용했던 실시간 반응형 추천을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초단위 취향을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문 전환율은 기존 대비 한 33%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코더를 설계를 할 때 좀 더 높은 추천 랭킹에서의 활용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인코더로 좀 더 많은 랭킹 개선에 활용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서 봤던 실시간 반응형 추천의 구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개인화 후보 가게 목록을 가져온 다음에 실시간 행동 이력과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웨이티드 RRF 같은 랭킹 알고리즘으로 최종 랭킹을 결정하는 구조였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네모 박스를 쳐놓은 요 3가지 케이스 있죠. 사실 이 3가지 컴포넌트만 시나리오에 맞게 변경을 하면 다양한 랭킹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그 예시를 지금부터 3가지 정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관가게 추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방금 본 가게와 비슷해요라는 컨셉의 추천 구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개인화 후보 가게 목록이 아니라 그냥 지역 기준으로 배달 가능한 모든 가게가 후보 가게로 사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행동 이렇게 기존에는 3개를 사용을 했지만 이 경우에는 최근에 클릭했던 가게 딱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웨이티드 RRF가 아니라 랭커 모델을 사용하려고 있어요. 사실 이 이유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시간 반응 연출에서 웨이티드 RRF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트리벌 모델로 개인화 후보 가게 목록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배달 가능한 모든 가게를 후보 가게로 사용을 했을 때는 웨이티드 RRF를 썼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컨텐츠의 유사도만 가지고 랭키가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컨텐츠에 대한 유사도뿐만이 아니라 뭐 별점이라든지 아니면 유저와의 거리라든지 뭐 배달 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항목들, 더 많은 피처들을 사용해서 랭크를 매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웨이티드 RRF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랭커 모델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캐포스트 랭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저희 도면에서 나오는 좀 특이한 콜드스타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주문 이력이 있는 유저인데 자기가 주문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위치에서 접속한 상태, 그때 추천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후보는 배달 가능한 모든 가게가 후보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실시간 행동 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가 주문이 있었던 지역, 그 지역에서 어떤 가게들을 주문했는지 그 주문 정보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추천을 제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 콜드스타트 추천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메뉴 큐레이션 가게 목록 랭킹인데요. 메뉴 큐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오른쪽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콤한 떡볶이 가게 추천해요. 뭐 이런 류의 가게라고 그 큐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메뉴와 연관된 가게를 모아서 보여주는 큐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후보 가게가 메뉴를 판매하는 모든 가게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API 쪽에 이제 요청이 들어올 때 이미 앞쪽에서 그 메뉴를 파는 가게로 필터링이 돼서 저희한테 후보 목록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달되는 가게들을 후보로 그냥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떤 것과 유사도를 계산을 해야 되냐, 저 큐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메뉴명, 이 케이스에서는 떡볶이가 되겠죠. 저희는 검색어 인코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뉴명 같은 것들도 임베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랭커 모델로 순위를 결정을 해주면 이런 메뉴 큐레이션 가게 목록 랭킹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파트 1과 파트 2에 걸쳐서 투터 모델이라는 개인화 추천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파트 3와 파트 4를 거쳐서 파트 3에서는 사용자의 초단위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 반응형 추천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또 그를 위해서 어떤 인코더를 설계하고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컨텐트 베이스드 인코더를 활용해서 다양한 랭킹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주목해서 볼 포인트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좀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팀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추천 구자를 빠르게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화된 추천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사용자한테 노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존 취향을 파악해서 추천을 제공했다면, 추천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취향까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맛집 생활이 더욱 다채롭고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